결정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결정을 하는데 고려하는 상황이 뭔가요? 저는 사실 지금 이번 당대표 자리가 그렇게 제가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중요한 인구 문제랑 기후 문제를 숙제를 주셨는데 거기서 조금 뭐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비상근이고 그 일 자체가 사실은 어느 특정 부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일종의 다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당대표나 이렇게 되면 뭐 일종의 힘이 세지니까 할 수 있는 일도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조금 그게 썩 내키지는 않고요. 사실 이제 내년 당대표가 총선 승리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당대표이고 총선 승리가 없으면 정권 교체가 완성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저는 뭐 늘 제가 이 당원교육의 강연 제목이 대선은 끝나지 않았답니다. 사실 특히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대선에 승복하지 않는 것이 강하게 보이잖아요. 6개월도 안 된 대통령에게 퇴진 집회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뭐 퇴진이 추모다, 그 다음 화물연대 파업은 뭐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또 언론은 언론대로 그동안 이제 이 민주노총 출신의 언론이 많이 좀 공정한 보도하고 좀 다르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뭐 장차관은 바뀌었지만 공공기관장이 안 바뀐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거기서 핵심은 여소야대겠죠. 그러니까 이제 총선을 승리하지 않으면 식물 대통령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좋은 당대표는 역시 뭐 그래도 대통령하고 지금은 호흡을 맞추는 당대표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제가 굳이 안 나서도 잘 되면 뭐 그런 점점점. 당심은 우리 나 부위원장님이고 또 민심은 또 유승민이다 이런 얘기겠는데 유승민은 그 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좀 룰에서 당원 비율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룰을 바꾼 여러 가지 역사가 좀 있어요. 제가 2010년, 11년에도 최고위원 선거를 나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2010년만 해도 대의원이 10,000명인가 그랬었고 2011년에 대의원을 40,000명으로 늘리고 투표권자 숫자를 거의 15만 명 정도 늘렸던 그런 때인데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2010년만 해도 굉장히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전당대회가 치러진 거였죠. 그러니까 10,000명이 거의 모든 걸 좌지우지했어요. 뭐 여론조사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도 2대 3대 3대 2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표를 환산을 하기 때문에 10,000명이 다 결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과열되는 또 지나치게 혼탁한 전당대회가 있어서 뭐 여론조사 비율도 좀 늘리고 그리고 당원 숫자도 늘리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여론조사 비율을 늘리는 것은 늘 뭐 중도 외연 확장 이런 논리였죠.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여론조사 비율을 줄일 경우에 어떻게 보면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점에서 좀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뭐 당원과 여론조사의 비율을 보면 여론조사는 좀 표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는 건 맞지 않지만 이게 표의 등가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야 이런 표현들도 있으시죠. 그러나 지금 이 룰을 논의하는 거는 특정한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당원 비율을 좀 민주당처럼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지금 이 논의를 하는 것은 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 입장입니다. 관저 정치라고 말씀을 관저 면접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그게 저는 그 좀 신기한 게 관저 만찬이나 뭐 이런 관저의 여러 가지 일정이 너무나 빠르게 공개되는 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져요. 그동안 그런 뭐 우리가 관저에 가서 밥을 먹고 오거나 그럴 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알려질까? 그게 뭐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알려진다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뭐 대통령께서야 당연히 그 대통령이 당은 몰라라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당이 뒷받침해야지 대통령도 일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당과 소통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 민심을 대통령께서 듣는 창구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거, 여의도라는 것이 가장 민심에 맞닿아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은 용산이 돼서 청와대 구중궁궐이라는 표현을 안 쓰겠지만 어쨌든 민심하고 멀어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하신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가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는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히 당권이나 이런 것과 자꾸 연관시켜서 그것이 자가 발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흐름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 저는 관저의 모든 일정이 자꾸 알려지는 것은 좀 이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불러서 이렇게 당권 후보들 이름 오르내리는 분들하고 이런 소통을 가질 수는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충분히 가질 수 있죠. 네, 충분히 가질 수 있고 뭐 한데 알려지는 게 문제다. 오늘 저기 국민 공감 오전에 행사가 의총을 그렇게 할 만큼 의총보다 더 왔을 것 같은데. 성대하게 지난번에 김기현 의원 공보 모임도 의원들이 거의 한 50명은 오신 것 같은데요. 그때 의원님 많이들 모이시는 건 뭐 나쁘진 않죠. 뭐 정치적 의미가 있으니까 시작을 했겠죠. 근데 이제 저는 뭐 사실은 일종의 글쎄 뭐 이런저런 모임 계속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모임 계속 있을 것이다. 뭐 70명씩 되면 그 친윤 모임이라고 정의하기도 좀 어려울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봐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이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핵심적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이제 우리 당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5년 만에 정권을 다시 가져왔어요. 사실 그 5년은 우리가 치열했던 5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땅바닥까지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생환한 느낌이에요. TK 지역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당을 좋아하는 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지지층들이 있었기에 우리 당이 건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역사를 같이 하신 거고 그 과정에서 저희와 희노애락을 같이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저의 역할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2019년이 우리한테 가장 엄혹했던 시절이고 그때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우리가 하나하나 빨리 알려주고 그들의 반헌법적인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으면 저는 정권 교체가 빨리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고 보고요. 물론 뭐 윤석열이라는 후보의 경쟁력도 있었지만 그 기반을 만드는 데에는 사실은 제가 지도부에 있어서 저희 지도부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당원 또 일반 국민들이 함께 혼연일체가 돼서 만든 거거든요. 그 역사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이제의 새로운 당대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러니까 편안한 양탄자가 깔아진 그런 여당의 당대표가 아니라 정말 질곡의 길에 가시밭길에 있는 여당 당대표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은 그냥 평상시의 리더십 갖고는 내년 1년을 극복하기 어렵고 그리고 총선을 준비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이번 새로 당대표 되는 리더십은 저는 비상한 시기에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리더십은 내부적으로는 당의 많은 세력들 끊임없이 분열하거나 갈등할 수 있는 이 세력들을 다독거리고 하나로 만들고 외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을 달랠 건 달래지만 야당의 이 부당한 발목 잡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한 리더십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들을 해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리더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과거의 궤적에 대한 평가이지 슬로건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갑자기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대통령의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당신의 국정에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 당심이 윤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에는 상당히 동의해요. 이제 뭐 또 특히 우리 당의 성격이 굉장히 모범생 같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잘 되게 하시는 것도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거 중요하지만 예스맨 같은 당대표는 상당히 그 대통령을 더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대통령에 대드는 당대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민심하고 조금 대통령이 100% 잘하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잘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못하실 때도 있고 미처 못 보시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걸 옆에서 보정해 줄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지 예스맨 당대표로서 내후년 총선을 이길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 뭐 대통령이 이뻐하시니까 무조건 찍어서 그 당대표가 정말 훌륭하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퀘스천 마크다. 우리 영남일보 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늘 우리 대구 경북의 영남일보 독자님을 비롯한 많은 시민 여러분들 또 도민 여러분들을 뵈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나경원도 보수의 가치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 하에서 보수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남에 계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그 보수의 가치는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지켜오는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참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대한민국이 지금 기로에 있다. 결국 이 대한민국이 과연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왕 저희를 지켜주신 우리 대구 경북 영남 일보 독자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저는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6강 어떻게 갔느냐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우리가 이기는 걸 믿지 않으셨겠지만 우리 선수들은 이기겠다는 신념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당에 대한 믿음 그리고 보수의 가치가 대한민국을 정의 헌정 질서를 바로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 신념을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면서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가는데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늘 또 송구한 거는 그에 합당한 저희가 대가를 해드리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진 정책 또는 중도 외연 확장 뭐 이런 그런 이름 하에서 대구 경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도외시하지 않았느냐. 늘 정권을 잡고 나면 좀 참아라 기다려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대구 경북의 중요한 현안들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 또 같은 목소리 낼 것을 또 약속드리면서 저출산 또 뭐 기후 대사로서 인구와 기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다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